안녕하세요. 배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가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첫 강의에서 왜 이와 같이 우리는 효라고 하는 단어를 늘 들으면서도 효는 늘 부담스럽고 조금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있었던가,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 그동안에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우리에게 어른들이 강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지와 할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할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본다고 한다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단지나 할고는 과연 그게 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내는 것이다. 또 효는 가장 자연스러워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정말 지극한 행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그거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늘 부모님과 만나는 그 만남 사이에서 저절로 싹 터져야 되는 게 효가 아닐까.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을, 효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물질을 뭐를 선물하고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효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효경에 보면은 개종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우리가 마루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효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그거를 펼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도리,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의 개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저와 같이 거창한 개종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효가 저 효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은 사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효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령기가 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뭐예요? 학교에 가서는 이와 같이 학교 생활 잘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학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 직장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저렇게 말처럼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다가 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를 중시하는 이러한 교육이 만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1등만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1등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나머지 학생은 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치부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용을 잘해요. 타고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꽤 잘했었는데 그 노래는 정말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1등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1등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에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때?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밖에 나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힘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당장 취업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 부모님과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요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제 큰아이가 학교 다닐 때 많은 방황도 했었고 길도 참 많이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엄마, 내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는데 엄마 기다리세요. 저한테 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분야를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 영역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오면 항상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집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걸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꿈꾸는 건 이런 거고 엄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와서 그 하는 동안에 저 아이가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일을 도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이 좀 줄더라고요. 내 아이가 지금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결과로서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과거의 형태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 직장의 상사에게 잘하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잘하고, 옛날에는 저와 같이 군주를 섬기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어 입신한다,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마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입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몸을 세운다. 그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을 세우는 것은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몸을 세우는 것과 중학교 다닐 때 몸을 세우는 거,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을 세우는 거, 어른이 되어서만 몸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중지성이다. 그때에 알맞는 정성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 때, 형일 때, 동생일 때, 또 사회에 나가서 그때그때 성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이제 효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 우리가 시중지성을 다하고 효를 하는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시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저와 같이 고대 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이게 막 형성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바로 정사와 형벌이었어요. 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사와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전쟁하고 또 전쟁 후 무기는 뭐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가장 중심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사회가 우리가 요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통해서 주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하나의 국가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라, 은나라 때도 당연히 우임금에 의해서 국가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지만 그때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나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나라가 우리 흔히 문왕, 무왕에 의해서 천자가 됐다.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주를 죽이고 천자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왕은 사실은 주나라의 영토에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기주 땅에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기주는 아주 변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문왕은 그 변방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방 70리의 땅을 지니고 있었어요. 백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후백자남 가운데 백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왕은 그러한 작은 영토를 지니고 있는 문왕이 이와 같이 천자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명덕신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덕으로서 다스렸다. 백성들을 우리가 초기 국가에서는 정사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었는데 나라가 이와 같이 기틀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어떻게 덕을 베풀 것인가? 백성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며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으로서 다스리고 저기에 보면은 지금 벌이라고 하는 이 형벌별자인데 형벌 앞에 삼가할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보면 다 그 본의 아니게 형벌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형벌을 저지르기도 하고 물론은 뭐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벌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형벌을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벌을 쓰는데 형벌을 쓰는데 가장 삼가해서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말로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난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서 가장 백성들에게 적은 벌을 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군주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백성을 위한 정치임을 알 수 있죠. 명덕신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국가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주나라의 문왕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 무왕입니다. 근데 저 무자는 우리가 보통 호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저 글자를 자해 분석해서 우리가 본의를 따져보면은 전쟁 무기를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창들을 이제 그칠 짓자란 말이에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무왕이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은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를 치러 갑니다.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근데 주를 치고 전쟁을 하는데 워낙이 이 은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 임금의 포악한 정치에 아주 그냥 어느 때나 저 해가 망할까 이럴 정도로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왕이 이 주를 치러 왔을 때는 백성들 모두가 다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해서 성문을 다 열어줬단 말이에요. 성문을 열어주고 이 무왕은, 주나라의 무왕은 아주 군사가 적었지만 은나라는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사들이 저 적은 군사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달리던 그 군인들이 뒤서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군인들과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실질적으로 전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무라고 하는, 이 무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호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시호인데 내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가족들과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와 같이 돌려보내고 전쟁에 참여했던 말들과 소들을 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무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였어요. 우리가 이제 구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화목금토 곡식국자를 거기에 넣습니다. 수화목금토 오행에다가 곡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이걸 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도의 작용인데 그 천도의 작용을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저와 같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되느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정덕이용후생이라고 하는 저걸 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삶이 풍요롭게 만들고 또 먹고 사는 걸 풍족하게, 그래서 농사 짓는 때를 빼앗지 않고 나라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농사 짓는 때를 피해서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러한 정덕이용후생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중심 기능에 의해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양적 부강, 풍요로운 삶,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거치고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정덕이용후생이라고 하는 양적 발달, 뭐 과학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적 발달을 사회적 중심축에 두었던 시대를 우리가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선진사회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어떤가요?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그런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야 되고 있으며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적 증가 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들의 관심 속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삶의 질적 향상이에요. 질적 향상. 그럼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게 사회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능으로서, 중심 이슈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철학이나 인간학, 심리학,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 대학이든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이나 사회,
그 모든 기관에서 인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인문이다. 저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양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어떤 심리로서 이 일에 임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삶을 영위할 것인가. 삶에 대한 태도.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중심 기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미 내가 이제 배불리 먹고 뭐를 많이 생산하고 이런 일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내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질적 향상의 가장 중요한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이게 사회의 중심 기능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이 철학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문학 강의를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현대 사회의 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인들은 고대에 이미 저 같은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공자는 효라고 하는 것은 덕의 가장 지극한 것이다. 그 효는 우리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국가에까지 미치게 되지만은 우리가 발단은 가족에서부터 발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덕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으로 베푸는 거예요. 덕은. 그래서 우리가 도덕 같이 붙여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도덕이라는 말을요.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도 있었어요. 도덕 시간을 교과서로 배웠지만 도덕이 뭔가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단지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서 드러내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덕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내 도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효를 하는 것은 아까 마음의 소통인데 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행동으로서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꺼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의 가장 지극한 것이요. 도의 바로 요체이다 이렇게 성현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무릇 효라고 하는 것은 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밖으로 꺼내면서 표현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로이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행에 있어서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서 효보다 큰 것이 없고 이 말이에요. 효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효는 덕의 근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들은 이미 고대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경에 보면은 효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우리가 저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저와 같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한 것이니 부모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하는 것이 감히 이것을 회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익히 들었어요. 익히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현대사회를 옛날같이 농경사회에서는 저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농경사회에서는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뭐 많이 움직여도 그 농토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560건이었습니다. 560건.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예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최고예요. 그 1등이라고 하는 걸 좋은 데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데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와 같이 효우 시작이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수지부모한 내 신체를 회상하지 않는 게 효우 시작이라고 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과연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효도는 못하는 것이냐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저게 이 말이 가능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효는 뭘까? 여기에 지금 네덜란드 여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2장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반 고흐라고 하는 해바라기를 주로 그리고 아주 불행했던 화가 중에 하나예요. 자기 귀를 자르고 자살을 했던 그러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가는 이 반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는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또 고흐의 형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흐가 목사가 되기를 바랐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갔다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저런 쓸모없는 놈.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저런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쳐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흐는 평생을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했어요. 어디에 가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어머니는 부드럽기는 했었지만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흐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그 뒤를 따라다녔던 것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오직 스스로 16살에 이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삽을 메고 일터로 가는 사람,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정말로 고뇌에 차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흐는 주로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의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 위안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두 한 켤레라고 하는 이 구두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구두죠. 참으로 많이 낡아 있는 구두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만이 고흐는 자기를 달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을 때도 어떤 단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골에 가서 농촌의 그림을 주로 그리고 이렇게 했던 화가입니다. 근데 저 화가가
저 화가가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어쩌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흐가 그야말로 거리의 여인, 그런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됐던 그것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엔가 쓸모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거리의 여인한테,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에게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이 가족 간에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바램처럼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건강한 신체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일입니다. 바라는 일이지만은 저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효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효의 종이다 그래서 효경에서 보면은 입신행도하여서 몸을 세워가지고 도를 행하여 가지고 내 이름을 후세에 크게 날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이와 같이 드날리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저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한테는 3은이 있다, 3가지 은혜가 있다 하고 대답했어요. 나는 몹시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10배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그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2번째 은혜는 나는 못 배웠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하고 스승으로 삼고 배웠다. 3번째, 나 어려서 몸이 병약했다. 병약하다 보니까 어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철저히 운동해야 됐고 내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이 3가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그렇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지어요.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내가 그러면서 그거를 물으면은 난 가난해서 그랬다, 난 못 배워서 그랬다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것을 그야말로 3가지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병약해서, 이 3가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3가지를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입신양명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널리 이름 날리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박대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팔이 하나 없어요. 어렸을 때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이분의 당호가 불편당이에요. 불편당.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팔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나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10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난 10배 더 노력했다. 남들이 팔 2개 가지고도 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팔 하나로 해야 되니까 나는 10배 더 노력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로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난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바로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에서, 내 가정에서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별로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어. 부모님께 나는 오직 문제나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죠. 또 나는 공부를 해서 나는 1등을 잘 못해. 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이미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찾아서 건강하게 발전해 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랑의 산실이 돼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은 어떤가요?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거 아니에요. 또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만 내가 부모님 곁에서만 있어 보세요. 부모님 그 골칫거리예요. 요즘 뭐 캥거루 뭐 어쩌고 하죠. 취직도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 곁에만 있어 보세요. 그 큰일 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 더 큰 뜻을 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다면은 그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이 에이미 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현대 인물이에요. 이 에이미 뮬린스는 지금 보면은 어떤가요? 다리가 양쪽 다 없습니다. 1살 때 양다리를 절단했어요. 저 에이미 뮬린스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딸이 1살 때 2다리를 절단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의족을 새로 성장할 때마다 의족을 갈아 껴야 되잖아요. 의족을 이제 그 크기에 맞게 갈아서 바꿔야 됐겠죠. 그래서 늘 티타늄 다리를 이와 같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티타늄 다리를 하고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저 에이미 뮬린스가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지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리가 TED, 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 인사들이 보통 강연을 하죠. 저 테드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 속에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그야말로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 들어보면은 그 삶 속에 그런 이야기 한두 개 없는 분들 없으세요? 어떤 굉장히 힘들었던 난관을 극복했던 일. 그래서 그런 일반 누구나가 다 15분 동안을 나와서 강연하는 프로입니다. 거기에 이 에이미 뮬린스가 초청이 됩니다. 테드에. 초청이 돼가지고 그 테드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에이미는 어때요? 다리가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티타늄 다리를 해야 됐겠죠. 의족을 해야 됐겠죠. 내 다리를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편리한 다리,
정말 불편하지 않은 다리. 이게 의족을 저도 저희 집 가족 중에 의족을 끼우는 교통사고로 그런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족을 끼우고 있으면요, 조금 걸음을 걸으면 그 의족과 다리 사이에가 다 짓물러요. 짓물러서 밤이면 거기를 마사지 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에이미는 1살부터 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다리를 교체했겠어요. 근데 그때 에이미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나의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아름다운 다리. 그동안 편리한 다리는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나의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연을 본 많은 예술가들이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당신의 다리를,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이미는 광고 모델이 되게 됩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때로는 농촌에 가서 배추 광고를 하면 배추를 다리에다 끼우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해안에 가게 되면은 저와 같이 마라톤 하는 저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 모델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광고 모델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장애인 같지가 않죠. 영화 배우예요. 지금은 광고 모델이자 영화 배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루는 고등학생 하나가, 저 강연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생 하나가 에이미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만약에 다리가 없다면 내 다리를, 아름다운 다리를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다리가 없는 게 끝이 아니죠. 다리가 없는 걸 어떻게, 다리가 없는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럼 다리가 없어서 내 삶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난 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불효였을 거예요. 다리가 없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아마 가족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저 에이미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볼지는 못하지만, 아마 에이미를 저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가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저와 같이 밝고 건강하게, 또 자기에게 부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나 자신의 문제에 그치는 것 같지만, 효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나 개인, 가정을 떠나서 사회에,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 하나의 성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형태를 갖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하는 그 해에 취직을 하는 거는 극히 몇 명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취직을 못하고 몇 년 동안 취직 준비를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우에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또 사고를 겪더라도, 그런 일을 안 겪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힘, 긍정적 마인드, 이것은 바로 가족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화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서, 그래서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이러한 가정 안에서 키워나가야 될 키워드라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저 효를 우리가 가정에서 탄탄하게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건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감내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같이 마음을 내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효경의 가장 중요한 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신양면 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또 부모님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곁을 멀리 떠나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따뜻한 사랑, 이것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효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